36번. 두 기간 생존하는 소비자 A와 B로 구성된 가상의 경제에서 두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루트 C1, C2로 동일하다. C1과 C2는 각각 1기와 2기의 소비를 나타낸다. A는 1기에 200단위의 소득을 얻지만 2기에는 소득이 없다. B는 1기에 40단위의 소득을 얻고 2기에 300단위의 소득을 얻는다. A와 B는 두 기간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고 균형이자율에서 자유롭게 대차가 가능하다. 균형이자루가 1기에서 A와 B의 대차 관계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채무 불이행에 관한 불확실성은 없다. 36번 문제는 피셔의 2기간 모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간 간 효용 극대화 문제를 설정해서 풀면 되는데 목적 함수로 A와 B의 효용 함수를 설정하고 A와 B는 위첨자로 구분했습니다. 예산 제약식은 1기 소비의 가격을 1로 정규화하면 2기 소비의 가격은 1 플러스 이자율분의 1이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1기와 2기의 소득을 가지고 예산 제약식을 수립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기간 간 효용 극대화 문제는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한계 대체율과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상대 가격 비율을 구해서 같게 놓으면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효용함수가 1기 소비, 2기 소비 평면에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 도출되는 콥 더글라스형 효용함수고, 예산 제약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의 모습을 갖기 때문에 이 최적화 문제의 해는 1기 소비, 2기 소비 평면의 내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한계 대체율과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상대 가격 비율이 같다는 조건이 최적화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한계 대체율을 먼저 보면 1기 소비의 한계 효용 나누기 2기 소비의 한계 효용으로 표현할 수 있고, 효용함수를 1기 소비와 2기 소비로 각각 미분해주면 한계의 효용이 도출이 되고, 정리하면 C1분의 C2가 됩니다. 그리고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상대 가격 비율은 1 플러스 이자율이 됩니다. 따라서 기간 간 효용 극대화의 조건은 미래 소비가 1 플러스 이자율의 1기 소비량을 곱한 것과 같은 조건이 됩니다. 이 조건을 각자의 예산 제약식에 대입해서 소비자 A와 B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량을 구해보겠습니다. 효용 극대화 조건과 A와 B의 예산 제약식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A의 예산 제약식에 효용 극대화 조건을 대입하면 C2A가 1 플러스 R 곱하기 C1A가 되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C1A가 200이 되고 소비자 A의 균형에서의 1기 소비량은 100이 됩니다. 그리고 1기에 A가 200단위의 소득을 얻기 때문에 1기 소득에서 1기 소비를 뺀 것이 1기 저축이 되죠. 그래서 1기 저축을 구하면 1기 저축은 100이 되고요. 이 저축만큼 소비자 B가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B는 1기의 소득에 A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더한 만큼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B의 1기 소비는 1기 소득 40과 A로부터 대출받은 100을 합한 값인 140이 됩니다. 그 다음 기간 간 효용 극대화 조건을 소비자 B의 예산 제약식에 대입을 해보면 B의 2기 소비 자리에 이 조건을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소비자 B의 1기 소비량은 이와 같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전에 소비자 B의 1기 소비를 140으로 구했죠. 그래서 이 값이 140이 되고 정리하면 균형 이자율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R은 25%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면 균형 이자율을 묻고 있는데 균형 이자율은 25%가 되고요. 그리고 대차 관계는 A가 B에게 100만큼 대여를 했죠. 따라서 3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어느 국가의 현재 실업률이 30%이다. 현재 실업자가 다음 기에 일자리를 구할 확률은 0.3이고 현재 취업자가 다음 기에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0.1이다. 다음 기 실업률은 현재의 실업률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단 생산 가능 인구는 일정하고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사이에 이동은 없다. 37번 문제는 실업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업률 문제가 나올 때 기본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개념들은 이와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도식으로 그려봤는데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 이상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지고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일정하고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사이에 이동은 없다고 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도 일정하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실업자와 취업자를 각각 A와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인 경제활동 인구는 일정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현재 실업률이 30%라고 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가 실업률이죠. 경제활동 인구 A 플러스 B분의 A가 0.3이 되고요. 그러면 취업률은 A 플러스 B분의 B가 되니까 0.7, 70%가 됩니다. 그 다음 현재 실업자가 다음 기회에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0.3 그리고 현재 취업자가 다음 기회에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0.1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기 실업률을 구해야 되는데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A 플러스 B로 그대로 고정이고요. 현재의 실업자 수는 A명인데 현재 실업자가 다음 기에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0.3이라고 했으니까 A에 0.3을 곱한 만큼이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변환이 되니까 마이너스 0.3 A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취업자 B가 다음 기에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0.1이라고 했으니까 B에 0.1을 곱한 값이 다음 기에 늘어나는 실업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앞에서 구한 실업률과 취업률을 활용을 해보면 A 플러스 B분의 0.7A 그리고 A 플러스 B분의 0.1B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실업률 자리에 0.3 취업률 자리에 0.7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0.28, 즉 다음 기의 실업률은 28%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다음 기 실업률이 현재 실업률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물었기 때문에 현재 실업률 30%에서 28%로 2%포인트만큼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37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 ISLM 모형을 가정하자. IS 모형으로 상품시장 모형이 설정되어 있고 LM 모형으로 화폐시장 모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새로운 균형에서 총 생산의 변화는 38번 문제입니다. 폐쇄경제 ISLM 모형인데 정부가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즉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했을 때 새로운 균형에서 총 생산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상품시장에 주어진 식들을 보시면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 조세가 주어져 있고 이것을 국민소득 균형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IS 곡선식이 도출이 되는데 투자가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로 주어진 것으로 봐서 YR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표준적인 모습이 도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폐시장 식을 보면 지금 실질화폐 수요가 주어져 있는데 소득의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화폐 수요에는 거래적 화폐 수요, 예비적 화폐 수요, 투기적 화폐 수요 세 가지가 있는데 실질 화폐 수요가 소득의 증가함수인 거래적, 예비적 화폐 수요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YR 평면에서 LM 곡선은 수직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켜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실질 이자율은 증가하겠지만 총 생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ISLM 모형에서 도출되는 이 Y값은 총수요 측면의 Y값이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를 해도 LN 곡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총수요는 불변이 되고 그러면 총수요 총공급 평면에서 총공급 곡선이 수직이든 수평이든 총수요 곡선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초기 균형이 유지가 되고 따라서 총 생산은
변동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하는 먼델 플레밍 모형을 고려하자 교역상대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교역상대국의 소득이 감소하여 수출이 외생적으로 감소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기존의 균형환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단 소비는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며 순수출은 자국 화폐 가치의 감소함수이다. 39번 문제는 먼델 플레밍 모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환율에 대한 가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균형환율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봐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환율이 균형환율이니까 변동환율제를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동환율제 하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해서 모형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시장의 균형식을 나타내는 IS 곡선식, 화폐시장의 균형식을 나타내는 LM 곡선식, 그리고 외환시장의 균형식을 나타내는 BP 곡선. 그래서 재화시장의 균형은 총 생산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의 합과 같다는 식이 되고요. 소비는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함수,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 순수출은 자국 화폐 가치의 감소함수, 총수요 총공급 모형같이 물가가 변동하는 모형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먼델 플레밍 모형은 물가가 고정된 단기 모형이고요. 그래서 순수출식에서 실질 환율의 증가함수로 되어 있는데 국내 물가와 해외 물가가 고정이면 명목환율의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명목환율은 자국화폐 가치의 역수죠. 그래서 순수출이 자국화폐 가치의 감소함수라는 것을 순수출이 명목환율의 증가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득의 감소함수, 해외 소득의 증가함수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교역상대국의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 수출이 외생적으로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폐시장의 균형식은 실질화폐 공급이 실질화폐 수요와 같다는 식인데 실질화폐 수요는 거래적 화폐 수요와 예비적 화폐 수요를 반영해서 소득에 대해서 증가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투기적 화폐 수요를 반영해서 명목이자율의 감소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균형식, 문제의 경제는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세계시장 이자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SLMBP 먼델 플레밍 모형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YR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IS 곡선, 우상향하는 LM 곡선, 세계시장 이자율에서 수평인 BP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기 균형을 E0라고 하고 문제를 보면 교역상대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교역상대국 소득이 감소해서 결국 수출이 외생적으로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내시장 균형점은 E1이 됩니다. 이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기존의 균형 환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최초 균형에서 수출이 감소해서 E1의 균형점으로 왔는데 이 점은 세계시장 이자율보다 국내시장 이자율이 더 낮기 때문에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환율은 상승하게 되는데 문제는 기존의 균형 환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IS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거나 LM 곡선을 좌측 이동시켜서 대내시장 균형점의 이자율이 세계시장 이자율과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확장 재정 정책을 쓰거나 긴축 통화 정책을 써야 됩니다. 먼저 재정 정책 관련한 것들을 보면 확장 재정 정책을 찾아야 되는데 1번에서 소비세율을 인상한다. 이러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가 감소하고 IS 곡선은 좌측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긴축 재정 정책이 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3번을 보면 수입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
수입량이 증가하겠죠. 즉 순수출이 외생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역시 긴축 재정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4번을 보면 정부 재정 지출을 감소시킨다. 정부 재정 지출은 이 G에 해당하죠. 이것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역시 긴축 재정 정책을 한다는 것이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5번을 보면 교역 상대국의 소득 감소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 교역 상대국의 소득이 감소하면 수출이 외생적으로 감소하고 그러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대내 시장 이자율이 세계 시장 이자율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외화가 유출되게 되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죠.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이제 긴축 통화 정책인지 남은 2번 보기를 한번 보면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LM 곡선을 좌측 이동시키는 긴축 통화 정책을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될 때 균형점은 E2점이 돼서 대내시장 균형점이 나타내는 이자율 수준이 세계시장 이자율과 같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균형 환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3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을 따르는 어느 경제의 총 생산함수는 루트 LK이다. 이 경제의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은 각각 0.02와 0.03이고 저축률은 0.3이다. 현재 이 경제의 1인당 자본이 30일 때 이 경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0번 문제는 솔로 모형 중에 기술 진보가 없는 가장 단순한 모형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1인당 자본, 황금률 균제 상태, 저축률, 그리고 그냥 균제 상태, 그리고 균제 상태가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인지 성장 모형에서 물어볼 수 있는 대부분을 보기로 구성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하나씩 보면 성장 모형에서 균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상 상태 또는 균형 성장 경로라고 하는데 경제의 초장기적 균형 상태로 경제의 실물 변수들이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는 상태를 균제 상태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시간에 따라 1인당 자본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균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균제 상태 중 황금률 균제 상태가 있는데 이것은 균제 상태의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솔로 모형에서는 1인당 소비 극대화를 궁극적인 장기 균형 상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태적 비효율성이라는 표현이 보기 5번에 있는데 성장 모형에서 균제 상태가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는 저축률을 변화시켰을 때 모든 시점의 경제주체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 그때의 균제 상태를 동태적 비효율적인 균제 상태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축률이 황금률 저축률보다 높은 구간의 균제 상태를 동태적 비효율적인 균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솔로우 단순 모형의 균제 상태와 황금률 균제 상태를 도출하고 그리고 현재 균제 상태가 동태적 비효율적인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로 모형의 가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솔로 모형에서는 신고전압파 생산함수를 가정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콥 더글라스형 1차 동차 생산함수를 문제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저축률에 대한 가정인데 문제에서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 조건이 되겠습니다. 총 생산이 총 소비와 총 투자의 합과 같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저축률에 대한 것인데 이 경제의 총 저축은 총 생산, 총 소득의 저축률을 곱한 것이 되고요. 그렇다면 총 소비는 총 생산의 1 저축률을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3번 가정과 4번 가정을 연립하면 총 저축과 총 투자가 같다는 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의 균제 상태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균제 상태는 시간에 따른 1인당 자본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금 총량 단위로 변수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1인당 변수로 변환을 해서 균제 상태를 도출해야 됩니다. 총 생산함수를 총 노동량으로 나누면 1인당 생산함수가 되는데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1인당 자본인 L분의 K의 2분의 1승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를 1인당 변수라고 표현하면 1인당 자본량은 스몰 k로 표현할 수 있고 스몰 k의 2분의 1승이 1인당 생산함수가 됩니다. 균제 상태는 1인당 자본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인 스몰 k의 변화율이 0이 될 때 균제 상태가 되는데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은 총 자본량의 변화율에서 인구 증가율을 뺀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오른쪽 박스 부분을 보시면 1인당 자본이 스몰 k라고 했는데 이것의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자연대수 로그를 취한 뒤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변화율의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 자본량의 변화율에서 분자에 있는 K-tat, 이것은 총 자본의 시간에 따른 변화분을 의미하는데 자본의 변화분은 총 투자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뺀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경제의 총 자본의 변화는 투자를 통해서 증가하는 부분과 감가상각돼서 감소하는 부분의 합이 되겠죠. 그리고 솔로 모형의 가정에서 균형에서는 총 저축과 총 투자가 같아지니까 총 투자 대신 총 저축을 대입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총 자본의 변화분을 1인당 자본량 변화율의 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 주는데 지금 전개 과정에서 자본과 소득이 총량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1인당 변수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분자와 분모의 총 노동량으로 나눠주면 1인당 변수로 변환이 돼서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의 식을 1인당 자본량의 변화분의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양변에 스몰 k를 곱해줘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이것이 제로가 될 때 시간에 따른 1인당 자본량의 변화가 없는 균제 상태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1인당 생산함수에 저축률을 곱한 것이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합한 것에 1인당 자본량을 곱한 것과 같아진다는 조건이 도출되는데 이것이 균제 상태의 조건이 됩니다. 이 식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2번에 있는 이 조건들을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이 경제의 균제 상태의 1인당 자본량 36이 도출이 됩니다. 다음은 황금률 균제 상태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황금률 균제 상태는 균제 상태의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솔로 모형 가정 세 번째에서 총 소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 소비는 총 소득에서 총 투자를 뺀 것인데 이것을 1인당 변수로 표현을 하면 1인당 소비는 1인당 소득에서 1인당 투자를 뺀 것이 됩니다. 1인당 소득, 즉 1인당 생산은 1인당 자본의 함수였고 그리고 균형에서는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니까 투자 대신 1인당 저축을 대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황금률 균제 상태는 균제 상태가 기본적으로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1인당 소비의 극대화된 상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전에 구한 균제 상태의 조건식을 활용을 해줍니다. 즉 SY 자리에 이 우변인 인구 증가율 더하기 감가상각률에 1인당 자본량 곱한 식을 대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된 1인당 소비의 식을 보면 1인당 자본량의 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1인당 자본량을 구하면 되는데 목적 함수인 1인당 소비 함수를 1인당 자본량에 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두면 황금률 균제 상태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F'K가 1인당 생산함수를 1인당 자본량으로 미분한 값인데
이것은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되고요. 이 MPK가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의 합과 같다는 이 조건이 황금률 균제 상태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MPK는 1인당 생산함수인 스몰 k의 2분의 1승을 미분한 값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k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고요. 이것이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의 합인 0.05와 같다는 식이 되고, 그래서 황금률 균제 상태를 만족하는 1인당 자본량을 구하면 황금률 균제 상태의 황금률 자본량은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 자본량 수준에서 균제 상태가 달성이 되면 1인당 소비가 극대화가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우리는 균제 상태의 1인당 자본량, 황금률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을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구한 내용을 가지고 보기를 한번 풀어보면 1번에서 다음 기에 1인당 자본은 현재보다 더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경제의 1인당 자본은 30입니다. 30이면 우리가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균제 상태의 1인당 자본량이 36이니까 30은 이 정도 위치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서는 1인당 생산함수에서 저축률을 곱한 1인당 저축함수의 높이가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합한 것에 자본량을 곱한 원점에서 나오는 이 직선의 높이보다 더 높은 상태죠. 1인당 자본의 증가 요인이 1인당 자본의 감소 요인보다 더 큰 상태고, 따라서 이 경제의 1인당 자본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결국 1인당 자본량이 36에 해당하는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에서 다음 기에 1인당 자본은 현재보다 증가하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을 보면 현재 이 경제는 균제 상태에 있지 않다. 현재 이 경제는 1인당 자본이 30에 있는데 다음 기에 1인당 자본은 현재보다 더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1인당 자본량이 36인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니까 현재는 균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다음은 보기 2번을 보면 황금률 균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 지금 현재는 1인당 자본량이 30이고 그냥 균제 상태는 36, 황금률 균제 상태는 100입니다. 즉 황금률 균제 상태의 1인당 자본량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상태보다 균형 상태의 자본량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1인당 자본의 증가 요인인 저축 함수가 1인당 자본의 감소 요인인 원점에서 나오는 이 직선이 더 우측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축률이 높아져야 균제 상태의 1인당 자본량이 더 큰 수준에서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수식으로 알아보면 현재 저축률은 0.3으로 주어져 있는데 황금률 균제 상태의 저축률을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황금률 균제 상태 역시 균제 상태의 이 조건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에 황금률 자본량을 대입해서 황금률 저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률 저축률을 SG라고 하면 1인당 생산함수는 스몰 k의 2분의 1승이었죠. 그래서 100을 대입하면 루트 100이 되고요. 그리고 우변은 문제에서 주어진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의 값을 대입해주고, 그리고 황금률 자본량 100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황금률 저축률은 0.5가 나옵니다. 그래서 황금률 균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축률 0.3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기 2번은 수식으로도 맞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보기 3번, 황금률 균제 상태에 도달하면 1인당 소비는 현재보다 높아진다. 황금률 균제 상태의 정의가 균제 상태의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서는 황금률 균제 상태도 아니고 균제 상태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황금률 균제 상태에 도달하면
1인당 소비는 현재보다 높아지겠죠. 보기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기 5번을 보면 이 경제 균제 상태가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라고 묻고 있는데, 균제 상태가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의 의미는 현재 균제 상태에서 저축률을 변화시켰을 때 현재와 미래 시점, 즉 모든 시점의 경제주체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 현재의 균제 상태가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축률을 가지고 보면 저축률이 환급률 저축률보다 높은 경우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인 영역이 됩니다. 문제에서 현재 1인당 자본은 30이고 균제 상태 1인당 자본은 36, 그리고 환급률 균제 상태는 100이었습니다. 저축률로 보면 현재와 균제 상태의 저축률은 0.3이고요. 환급률 균제 상태의 저축률은 0.5였습니다. 보기 5번은 1인당 자본량이 36인 경우에 균제 상태가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인지를 묻고 있는데, 환급률 자본량보다 왼쪽에 있죠. 즉 저축률이 환급률 저축률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동태적 비효율성의 정의에 의하면 저축률이 환급률 저축률보다 작기 때문에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급률 균제 상태로 가기 위해서 현재에서 저축률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있다고 할 때 장기적으로 환급률 균제 상태로 가게 되면 1인당 소비량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후생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저축률을 현재의 저축률보다 더 높여야 하는데, 그 이야기는 현재 세대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환급률 균제 상태로 가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후생은 증가하지만 현재 세대의 후생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급률 균제 상태로 가는 것이 반드시 전 세대에 걸쳐서, 즉 모든 시점의 경제 주체에 대해서 후생 경제학적으로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영역, 환급률 자본량보다 왼쪽의 영역에서는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보기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인 이쪽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어떤 균제 상태가 있다고 할 때 환급률 균제 상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저축률을 낮춰야 됩니다. 저축률을 낮춘다는 이야기는 현재 세대의 소비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 환급률 균제 상태로 가게 되면 미래 세대의 1인당 소비량도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후생이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인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